안녕하세요. 한 3일에 걸쳐가지고, 어, 8차 공판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 도움이 좀 됐는지 어떤지 모르겠네요. 얼마 전에 제가 그 160명이라는 정해온 방에 올라온 음성 파일의 일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어, 1차 추징 보정 명령 신청을 약 470억 정도를 했다. 두 번째 한 게 약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했다. 아, 그런 내용에다가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나 하면은 어, 소위 말해서 제가 범죄 일람표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저를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 범죄 일람표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도 신뢰가 안 가는 게, 어, 좀 제가 좀 확인을 좀 해봤는데, 아, 그 일람표가 가상자산 종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 화폐 종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상화폐 수량이, 그게 스테이킹한 수량이 나오고, 시세 종가가 나오고 원화 환산 금액이 나와요. 근데 이 이야기는 환산 금액, 그다음에 시세 종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 내가 처음에 얼마를 가지고서 시작을 했는데 이걸 USDT로 그냥 좀 쉽게 그 이야기를 해서 USDT는 뭐 처음이든 끝이든 똑같으니까 그런데 어, 스테이킹 자체는 기본적으로 암호화폐로 네 가지 종류로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창원지법에 민사소송을 하신 쪽에서 그 대표자가 한 이야기가 이 울산 경찰청에다가 고소를 하면서 원금이라고 주장을 한 거는 그쪽에서는 정상적으로 수량 베이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수량 베이스로 한 쪽이 있고 원금을 현금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스테이킹은 네 가지 암호화폐로 했고 거기에는 수량 베이스로 돼 있는 거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떠한 종류의 가상화폐를 스테이킹을 했고 거기에 해당이 되는 각각의 사람이 날짜는 다르게 몇 개의 그러니까 원화를 가지고서 암호화폐를 산 수량이 있는데 그게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은 몇 개가 아니고 그게 실수가 아닌 소수점 몇 개를 샀는 걸로 그렇게 표시들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시세 종가라는 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금액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환산해가지고 원화로 그때의 환율을 계산을 해서 원화로 계산을 한 거지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범죄 일람표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원금이 한화 얼마다 이렇게 이제 그 계산을 한 거죠. 그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일반 금융이라고 했다라고 치면은 이 계산식대로 했을 때,
한 100만 원을 했다, 1000만 원을 했다라고 하면은 1000만 원의 가치가 계속 유지가 돼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범죄 일람표에 해당이 되는 그런 이제 원금을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지만은 주더라도 그 금액만큼을 준다는 이야기인데 그 기준이 뭐냐? 스테이킹을 해놨던 것 자체가 이더리움이고 비트코인이고 KOK이고 USDT라고 했을 때 스테이킹을 한 수량 베이스로 해가지고 기준을 잡는다고 하면은 그럼 그 수량만큼을 예전이 얼마였든 현재가 얼마였든 상관없이 그 수량만큼을 주면 되는 건데 우리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법정에서 또 주고받았던 내용이 해지를 하거나 어떠한 경우든 간에 돌려주는 거는 KOK로 개수로 준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가장 맞는 거는 원래는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을 떠나서 스태킹 되어 있는 거를 언스태킹을 했을 때는 해지를 했다는 이야기죠. 해지를 했을 때는 내가 0.01개를 했다고 하면은 0.01개만 주면 돼요. 스태킹 되어 있는 거는 손을 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0.01개를 줘버리면은 원금 준 거지요. 스태킹의 기본인 그 원금의 개수를 준 거예요. 보상을 받았던 거는 별개고 그럼 끝나버려요. 근데 그 음성 녹화했는 거를 그 올려놓는 내용을 좀 들어보면 제가 다 들려드리고 싶지만은 그게 또 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공유는 하지는 않는데 내용 들은 거를 보면은 뭐 470억 걷고 4천억에서 5천억 걷고 그런 이야기가 이거는 지들 마음이죠. 그러니까 초창기에 했을 때는 내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그때 뭐 예를 들어서 한 개가 지금 10만 불 하는데 만 불을 했다. 만 불인데 그 당시 가격으로는 근데 이거를 나는 만 불이 되는 거를 한 개를 샀다라고 한 개를 스테이킹을 하기 위해서 샀다라고 하면 한 개지요. 한 개가 지금 상태에서는 스테이킹을 했는 거를 언스테이킹을 하면은 한 개를 받아야죠. 그러면 한 개를 받으면 얼마가 되느냐? 지금 10만 7천 불이에요. 10만 7천 불이 돼야 되는 거죠. 어디 세상에 스테이킹을 했는 거를 원화로 환산을 해가지고 그 된다는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게 또 내용을 쭉 듣다 보면 자기도 잘 몰라요. 또 전해 듣고 또 어떤 데서 민사를 했는 쪽의 이야기를 듣고 민사를 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를 그게 또 뭐 그 일종의 바이블처럼 그냥 어, 그 사람 말대로 하면 된다는 식으로만 그냥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 반대쪽 묻고 녹음을 한 내용을 올린 사람 더 몰라요. 이게 이런 내용들이 거기서는 계속 놔두는가 봐요. 그것과 관련해서 누가 거짓말짜리 또 누구누구가 거짓말을 했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내부적으로 또 엉망진창이지요. 이게 왜 그럴 것 같아요?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 다 이렇게 잘려가지고 알고 있는 내용들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조직이라는 거는 일사불란하게 어떠한 일을 할 때 고만한 그 나눠서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전부 다를 알고 있는 정도에서 거기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그렇게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 조직이 뭐 예를 들어서 투표를 한다거나 해서 어떠한 안이 나왔을 때 어떠한 걸로 하자라고 가버리면 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은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또 알고 있는 내용들이 전체가 알고 있는 공통된 내용을 다 그대로 다 알고 있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창원지법의 민사소송을 진행을 하는 분은 그 사람은 비대위하고 또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대위라는 쪽에서 자체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조금 듣고 저기에 조금 듣고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을 하니까 그들 스스로도 조직의 리더격도 사실은 내용을 명확하게 잘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전달되는 내용도 명확하지가 않고 그 근거를 하는 부분도 좀 많이 없이 그냥 돌아다니는 루머들을 전달하고 근데 그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나머지 그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뭐 회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듣는 거는 뭐만 듣느냐 하면은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베이스가 없으니까 얼만큼을 그, 어, 이 압류를 했다. 소위 말해서 그 추징 보정 명령 신청을 얼마에 한해 가지고 누구를 상대로 했다. 그 돈이 다른 거는 뭐 잘 모르겠고 4천억에서 5천억. 또 하나는 1차 추징 보정 명령 신청한 거는 뭐 400억 이상이 된다. 그러면 이거를 받을 수 있다. 다른 것들 내용들은 다 빼고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귀가 그냥 솔깃한 거지요. 근데 그 4천억, 5천억이라고 하는 거를 받기 위해서는 그 4천억, 5천억 정도 된다는 그 금액은 어디에다 추징 보정 명령 신청을 어떠한 대상을 상대로 해가지고 했는지 그게 법원에서 그 결정을 내려주지 싶은데 그 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 추직 보정 걸 명령을 했는지 그게 해당되는 사람이 미디움인지 6성부터 8성까지인지 그다음에 6성부터 8성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기소가 돼야 되는데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기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사실은 지금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4천억, 5천억 그거를 범죄 일람표에 있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범죄 그 일람표라는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는 전화번호 정도까지만 있고 이름은 또 없어요. 그럼 나중에 경찰에서 또는 법원에서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거를 찾아가라라고 이야기할지 그것도 모르겠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범죄 일람표라는 데에 나와 있는 금액 자체가 그거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그나마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거는 한다라고 했을 때 기준을 어떠한 암호화폐에 그러니까 해당 암호화폐에 몇 개를 주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은 제가 좀 덜 제 일도 아니지만은 뭐 그 조직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 돈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확정되는 얼마 금액, 범죄 일람표에 나와 있는 확정 금액. 그러면은 거기에도 보면은 이 그 각각에 해당되는 가상 자산의 시세, 뭐 종가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그날 들어갔던 금액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금을 내가 넣었을 때 1,000만 원을 넣었으면 1,000만 원이라는 원금이 금액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죠. 근데 가상자산이라는 게 스테이킹이 됨과 동시에 스테이킹이 됐든 어쨌든 내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스테이킹을 했든 안 했든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스테이킹이 되어 있는 상태의 개수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개수의 그날의 시세에 따라 가지고 이 가치는 항상 유동적으로 변동이 되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확정적으로 내게 몇 개다. 이게 그 내 자산은 얼마다라는 걸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냐면은 오로지 나는 몇 개, 어떠한 암호화폐에 몇 개, 이것 말고는 추정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야 되는 것이요. 근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지들끼리 쌩 난리를 지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같은 피해자로서 부끄러움은 제 몫인 거고, 뭐 그런 내용 듣다 보면은, 제가 뭐 누구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데도 스스로 부끄러움이 들 정도의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참 기가 차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변호사도, 피고인 변호사도 뭔 내용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싶으나 하면은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일단은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회사는 실제로 이 자산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보유를 하고 있지 않았고 소위 말해서 어, 기술적인 부분, 뭐 옛날에 이야기했던 그 공지사항 내용상으로는 이야기 자체를 어, 그러니까 주로 기술적인 부분과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콘텐츠, 소싱, 운영, 그다음에 개발, 그다음에 유지 보수 이런 쪽의 업무만 했다는 식으로만 자꾸 이제 변호사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요. 결국에 어, 자기 소유의 것이 자기가 소유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돈도 암호화폐도 빼돌리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실제로 기술적으로 앱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누가 했느냐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콘텐츠 보는 거에 목적이 사실 있는 게 아니고 플랫폼 KOK 플레이 앱이라는 거에 가장 큰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지갑 기능이에요. 내 자산이 얼마가 있었고 보상을 얼마를 받았고 이게 중요한 거고 이걸 가지고서 그 앱에서 이 암호화폐를 출금을 해서 거래소에서 현금화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갑 기능에 보유가 되어 있는 거를 이 콘텐츠를 이용을 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갑에 들어있는 이 암호화폐를 가지고서 쇼핑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기능을 저희는 가지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서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는 지갑 기능이죠. 그러면 이 지갑에 관련된 모든 인포메이션을 얘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 스테이킹이 되면은 스테이킹이 몇 개가 됐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게더링 월렛에 보인다 손 치더라도 이 표시가 되는 것 자체는 그거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고. 근데 거기서는 자꾸 그 뭐 박승준이 또 언급을 하고 장여도도 언급을 하고 뭐 그런데 우리가 이 저희 쪽에서 계속 주장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자체를 누가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손을 댔느냐, 그리고 그걸 누가 관리를 했느냐. 근데 다른 놈들은 전부 다 도망가고 실질적인 권한이 실제로 지금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재단 역할 자체, 사실은 뭐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최영규라는 전 재단 이사장이 있었지만 최영규 씨가 권한이나 뭐 이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결정권이 반드시 그 사람한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운영사라는 거는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결정을 하고 시행을 하라고 운영사에게 주었을 때 그게 기술적으로든 운영적인 부분이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실행만 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해왔었잖아요. 그렇게 돼야지 정상인데 실제로 최영규라는 사람 거기에 사무총장 이 강영규라는 사람도 재단에 있다가 미디움에 합류가 됐고 거기에 하나의 부사장 역할을 하는 걸로 2023년 1월 31일부로 퇴사가 되고 이 재단으로부터는 바로 넘어간 쪽이 이 주식회사 미디움의 부사장으로 넘어갔다. 그런데 재단, 재단의 사무총장이 있든 재단 이사장이 있든 권한이라든가 뭐 이런 결정권에 있어가지고는 이 사람들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하는 중에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한 내용에도 자기는 초창기에 이 개요케이가 시작이 될 때 타이틀만 CTO로 가지고 있었지, 그러니까 이름만 있었지. 그 우리가 사자성어로 했을 때 유명무실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타이틀만 가지고 있었지 아무런 권한이라든가 하는 역할은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단 이사장으로 위촉이 되고 취임사도 내고 했지만 어떠한 일을 재단 이사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다. 심지어 세이셸 공화국의 법인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베네피시어리로조차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 이런 상황들을 쭉 놓고 봤을 때 재, 판사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확인을 하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지금 고소인들은 이 사람들이 사기를 쳤다라고 하니까 사기의 기본인 그 기망행위가 어느 시점에 일어났고 그 피해자들이 어느 시점에 어떠한 내용의 이 기망을 한 내용을 가지고서 실제로 그 금액을 넣었고 그래서 현재 상태가 됐는데 현재 상태에 이 사람들이 받아가야 될 원금이 뭔지 이런 것만 확인을 하면 되는데 그럼 결론은 딱 나오는 것이요. 그렇게 했을 때 피해자들이 금액적인 어, 배상을 받았을 때 이게 우리 피해자들이 만족할 정도냐 이것만 딱 이해만 딱 하고 그것만 정확하게 알고만 있다라고 하면은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럼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를 우선으로 하는 쪽에서는 이거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꼴이 되는 거고 우리는 그 결과가 우리가 흡족해 할 만큼 만족해 할 만큼의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원위치시키고 가치를 거래소에서 올려야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혁회의를 통해서 그, 금액적인 손실, 회복 자체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냥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오늘 한 번 더 그 내용을, 어, 생각이 나서 한 번 더 듣다 보니까 자기가 직접적으로 뭐 컨택을 해가지고 아는 것도 아니고 절차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 근데 그 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그 내용을 녹음된 파일을 그 160명 정도 되는 그 방에다가 공유를 하고 뭐 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게 올라왔던 거를 결국엔 저한테도 넘어온 건데 그 내용 들어보면은 각자가 그러니까 이 일을 주도를 하는 사람 쪽에서도 뭐 절차라든가 내용 자체를 잘 알지를 못해요. 그다음에 제가 어제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재판이 진행이 되는 중에 뭐좀 그 사람들이 그 이런 내용에 대해 가지고 좀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정언을 하고 신문을 하는 내용들이 잘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이 뭐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하는 것도 아닌데 재판 내용을 다 듣지도 않으면서 그 재판 내용을 듣지도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이야기를 한다. 이런 것도 정말 저는 웃긴다는 생각이 들고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은 좀 내용을 좀 듣고 싶은데 좀 있어 보이는 척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막 이 서류를 가지고 와서 책장을 이렇게 이 서류를 막 넘기는 소리가 그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그 재판 중에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조차도 잘 듣지를 못해요. 기침하는데도 소리가 안 듣기고 뽀시락대는데도 소리가 안 듣길 정도인데 제대로 못 알아들을 정도인데 이 정말 공,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내내 사실 정말 저는 이걸 집중을 하고 싶은데 집중을 하는 사이에 소리가 안 듣기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웅성웅성 하는 소리도 나고 뭐 전화벨 이거를 끄기 싫으면은 무음이라도 하든지 이 진동도 하면 안 돼요. 무음을 하든지 완전히 오프를 꺼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는 매너도 개떡이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 본보기로 해가지고 법정에서 뭐 내보내는 판사가 그렇게 지시를 하는 경우도 생기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도 그러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피해자라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여기서는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재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뭐 판사, 검사, 변호사 그 분위기를 쭉 듣다 보면은 저는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아, 그리고 지금 제가 6월 23일까지 9차 공판 이후에는 일정이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9차 공판에서 이 정인 신문을 하는 그를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6월 말 7월 초 정도 되면은 선고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유무죄에 불구하고 선고가 일단 그냥 한번 났으면 좋겠어요. 빨리. 예, 오늘 제가 나의 그 사건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6월 23일을 제외하고 통상은 어 요번에 6월 11일에 6월 9일인가요? 6월 9일이었죠. 6월 9일에 재판이 어 있고 나면은 다음에 2주 단위로 두 개가 등록이 돼 있었는데 그 어, 예를 들어서 6월 9일 기준으로 하면은 9차 공판과 10차 공판이 일정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번에는 없어요. 그전에는 두 개의 공판 이후에 진행이 될 공판의 차수가 이차에 걸친 그 일정이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6월 23일을 마지막 공판으로 해서 어쩌면은 그 6월 23일 기준으로 하면은 6월 달이 30일까지니까 일주일, 2주일 정도 그렇게 빠졌을 때 6월 말 또는 7월 초에 어쩌면은 선고가 날 수도 있겠다. 근데 유죄가 나든 무죄가 나든 저는 어, 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피고인 측에서는 니들이 언제 돈으로 했는데 그리고 여기 범죄 일람표에 나와 있는 그 금액이 개수 그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이 그때와 지금과 수시로 변하는데 넣는 그 기준으로 따지면은 기본적으로 이 개수 수량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현금으로 달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은 주장을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제가 이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스테이킹에 대한 부분, 채굴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는데 채굴이 뭐냐라고 묻고 스테이킹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답변하는 사람들이나 그거를 또 묻는 사람이나 이런 쪽에서 그러한 것에 대한 지식 자체가 정말 좀 너무 없더라. 그다음에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심지어 그 피고인 변호인은 2021년 4월에서 2022년 뭐 2월인가 뭐 이때까지 그 사이에 플랫폼 가격보다 거래소의 가격이 20% 낮았는 적이 있었는데 그때 피해자들이 항의를 한 적이 있느냐. 플랫폼 가격 조정을 안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런 말들을 하고 있을 정도니까 하, 그래서 뭐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기본적으로 어, 이 금전적인 피해 회복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오해를 하고 또 그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 그거를 진행을 해오는 리더들조차도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이 재판 내용을, 재판 결과라든가 이런 걸 기다리는 걸 좀 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아직도 그 배상명령 신청이라는 부분이 그 녹화되어 있는 통화에 녹화되어 있는 사람의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배상명령 신청서가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데 그 배상명령 신청되는 것들이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게 그 수락이 되었는지 어떤지 그러니까 인용이 됐는지 각하가 됐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봐라 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